서울 시의 시사적 의미, 사회 우정원 당국회 교수님, 토론자 박민호 서울대 교수님, 유성호 한양대 교수님, 박덕규 단국대 명예교수님 세미나를 해주시겠습니다. 단상으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단국대 우정권입니다. 저는 박동규 선생님의 제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접근하신 분들은 먼저 맨 오른쪽에 계시는 단국대 박덕규 교수님. 박덕규 교수님은 시인이자 소설가이자 평론가시고 단국대 문예 창작가에서 재직하고 계시다가 작년 8월 달에 정년 퇴임하셨습니다. 지금 단국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초빙교수로서 재직하고 있고요. 한국문예창작학회의 회장으로서의 오랫동안 지금도 계시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서울대학교 국문과의 박민호 교수님. 박민호 교수님은 박동규 교수님 후임으로 서울대학교 국문과의 교수로 재직을 하게 됐고요. 그 전에 국민대학교 교수로 계셨고, 박민호 교수님도 평론가로서 문화활동을 시작했다가 그 이후에 소설가, 시인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안양대학교 국문과의 유성호 교수님이십니다. 유성호 교수님은 안양대학교 국문과에 재직하셨던 박모월 선생님의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만 그 후임으로 시 전공자로서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저희들이 박모월 선생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토크쇼 형태로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딱딱한 세미나라기보다는 박모월 선생님의 생애와 문학적인 삶 그리고 사회적인 권리 이런 주제로서의 토크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세 분 소개했습니다만 이 세 분이 남다르게 박모월 선생님과의 개인적인 인연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박모월 선생님 세대가 아니라 후세대가 되었습니다만 후세대이면서도의 모월 선생님과의 개인적인 연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박모월 선생님을 살아계실 때에 뵌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박병훈 선생님 댁에 갔을 때마다 그 댁에서의 모월 선생님의 흔적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 흔적들 속에서의 모월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보던 그 시의 흔적들을 많이 보면서 많은 문학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각 교수님별로의 모월 선생님과의 개인적인 인연 같은데 먼저 우리 박덕규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인연인지. 제가 나이로 보면 제가 대학 1학년 입학을 했던 그 해 3월에 제가 이제 대구에서 성장을 했죠. 그래서 모월 선생님의 그 개성학교 시절, 그다음에 교사 시절 이런 것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가까이 뵌 적은 없죠. 그리고 이제 대학 입학을 하고 다시 이제 고향에 내려갔는데 다방에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언젠가는 만나 뵙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분이시죠. 교과서나 그 이전에 어떤 신화적으로 이렇게 존재했던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뵙지를 못한 채로 작곡을 하셨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오래 성장을 하다가 서울로 와서 어린 시절에 그 대구라는 어떤 지역에서의 문학이라는 걸 잘 접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대구의 개성학교라는 기독교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10대 후반 시절에 중후반 시절에 이제 모골 선생이 다니시면서 고향에서 떨어져 온 혼자 사시면서 그 문학에 대한 그 마음이 많이 싹 텄고 그 시절에 시를 발표하고 동시를 발표하면서 문학의 자리를 만들어신 분이고요. 이제 그 개성학교가
윤복진이라는 이제 월북 시인이지만 월북 시인이 때문에 많이 사라졌지 이렇게 우리들 이렇게 향수할 기회를 잃어버렸지만 아주 뛰어난 그 선배 동시인이 계셨고요. 또 음악 선생님으로 박태준이라는 이제 동부생 학교 기억나시겠죠? 네. 그 노래 작곡하신 분이 음악 선생님이셨고요. 그래서 아주 전통이 있는 그 학교에서 바로 시를 쓰고 동시를 쓰면서 성장하셨어요. 박목월 선생님이 이제 갖고 온 그런 시절에 저는 이제 그 이후에 한참 후배로서 그 문화를 먹고 자랐죠. 그리고 경주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고 또 이미 그 당시에 목월 선생 이름을 딴 행사가 있을 정도였어요. 생존에 계실 때. 그래서 그 목월 선생 이름 밑에서 이렇게 자란 그 마음의 자리가 아주 컸고요. 아주 어릴 때 기억으로는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옆에서 이제 2학년 위인 우리 형이 교과서에서 나온 시라면서 읽는 것을 들었어요. 그게 윤사월입니다. 윤사월 해길다 꽤 어려우면 기억나시죠? 문자로 직접 본 게 아니라 형이 읽는 교과서 속에 윤사월을 들으면서 어린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시절의 문학이 이렇게 그야말로 오는 느낌이에요. 왔던 느낌. 그게 문학의 시작 같은 그런 시절이 저에게 있어서 유난히 이제 자리한 부분이 크게 작용한 그런 시인으로 기억이 됩니다. 네, 아이고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 박석환 윤사월의 오늘날의 박석환 시인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박명수 씨님도 좀 이렇게 인연이 좀 있지 않을까요? 전문자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미래입니다. 오늘 아주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자리에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박목월 시인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박동규 선생님께서 제 지도교수시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많이 교차를 하게 되는데 제가 대학 2학년 때 데모를 해가지고 11월 17일 날에 이제 민정당 이현수원 농성해가지고 다 구속돼서 전원이 구속됐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나다 순으로 해서 선생님이 지도교수셨어요. 학부 때도. 근데 이제 처음 뵌 게 제가 유치장이 있고 선생님이 밖에 계시면서 이제 처음 뵀던 게 인연이 됐고요. 그게 인연이 돼서 나중에 좀 늦게 대학원을 갔는데 그때 지도교수를 어느 분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어머니 말씀을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듣다가 그때 이상하게 그 어머니한테 가서 그 지도교수를 누구를 해야 될지 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더니 한번 지도교수가 끝까지 지도교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는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 말씀을 드렸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 지도학생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이런저런 긴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정말 그냥 제가 가는 길을 그냥 다 도와주셨고 또 심상에 심부름도 다니고 또 짧은 글들도 쓰면서 이렇게 심상제하고 인연을 맺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를 쓰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결국 시를 쓰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 2000년 98년쯤 돼서 어떻게 등단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다가 추천을 누군가에게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때 떠오르는 게 이제 저희 과의 선생님이시기도 하지만 오세영 선생님이 이제 계셨습니다. 이상하게 오세영 선생님이 좀 투박하시고 그러신데도 그냥 속에 있는 말씀은 그냥 감추지 않고 그대로 하시는 분이셔서 제가 오세영 선생님한테 등단 추천을 받으면 좋겠다 하고 복도를 지나다니고 있는데 1, 2, 3동 이렇게 있는데 이동 앞에서 복도에서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떻게 해서 이제 한 2년 후에 시로 등단을 하게 됐는데 오세영 선생님이 말하자면 박목월 시인이 이렇게 추천해 주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박목월 직계인 것 같아요. 박목월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박동현 선생님 뭐 육신적으로 그렇지만 또 시로 가서도 또 오세훈 선생님의 추천을 받았으니 그 심상 박모월 선생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 있지 않나 감히 주장을 해봅니다. 네. 박모월 교수님이 시 대기 과정에서 제가 많은 또 일조를 했습니다. 시 숫자 시를 제가 맨날 읽어주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맨날 그 기사식당까지 올라오면서 형 밥 먹으러 가자 하면서 얘 시를 꺼내가지고 읽어주면서 형 어때? 시 어때? 하는데 참 제가 많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또 떠올라지네요. 또 우리 유성 교수님은 또 이런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문학적 계보를 말씀드리는 건데 당연히 선생님 못 뵌 적 없고 가르침을 받은 일도 없는데 한양대학교가 1939년에 동아문과학원으로 출발해서 국어국문학과가 창과가 되는 1959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모골 선생이 이제 이렇게 오셔서 한양대학교 국문과의 첫 실온 교수로 1978년 봄까지 재직하세요. 그러다 한 해 정도 블랭크가 있고 1980년 봄에 돌아가신 이승훈 교수께서 춘천교육대학에서 이직하셔서 27년간 또 공직하십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제가 영광스럽게 부임해서 한양대학교 세 번째 실온 교수로 제가 한 지금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연이라는 인연입니다. 지금 제 연구실이 예전에 모골 선생님 쓰던 방이고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낮에 누워있다가 모골 선생님 여기서 낮잠을 주무셨겠구나. 그래서 왕십리 중랑천하고 한강하고 합수하는 그 일몰의 장면이 아주 눈부십니다. 저희 야경이 좋은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3월 24일날 돌아가셨는데 쌀쌀한 날씨인데 지금 한양대학 인문대학은 인문학의 위상을 은유하는 듯이 아주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올라가려면 힘든데 거기다가 학생들 막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을 제가 모아놓고 걔들 입학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비 중에 하나인 모골 시비에다 집합을 시켜놓고 모골 선생님의 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성 아가라는 시를 낭송하시는 장면인데 당신은 나를 잉태하였습니다로 시작하는 아가라는 시인데 그거를 이제 음원을 들려주고 그 시비에 새겨진 산도화라는 시를 제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다 같이 사진 찍고 끝나고 학생 식당 가서 밥 먹는 프로그램을 제가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사사롭게는 저는 선생님이 15년생이시고 청록파 이론이신 박두진 선생이 16년생이시고 지훈 선생이 이제 사실 21년 초에 태어나셨는데 음력으로 환산해서 20년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세 분이 돌아가신 해가요. 지훈이 제일 먼저 돌아가셔서 1968년, 모골 선생님 78년, 그리고 해사는 98년이거든요. 888이에요. 그러다 8자로 끝나면 바꿔요. 10주기, 20주기, 40주기 뭐 이래가지고 저는 그 중에 해산 박두희 선생님한테는 인간적으로나 시적으로나 스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록파 두 분하고 이렇게 아주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분이 이렇게 보면은 같은 청록파지만 시는 전혀 다른 시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저의 시에 이렇게 서정시 질폭으로 있다는 그런 인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릴 때 충남 부여 출신의 조남익이라는 시인의 한국 현대시 해설이라는 책을 이상하게 접했어요. 근데 거기 박모월 시가 무려 8편이 소개되어 있었는데 그 시가 인상적인 건 다 짧았어요. 아까 우리 허영전 선생님 신앙송 하시듯이 제가 지금 8편을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골 선생님 제가 처음으로 암송한 시인이라는 또 인연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인연이 깊다고 아니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세 분의 이 전부 박모월 선생님과의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박모월 선생님의 시 세계하고 삶하고 이런 또 사회적 울림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그 모걸 선생님이 경주에 태어나서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셨는데 그의 유년철과 학창 시절은 어땠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어머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모걸 선생의 유년 시절이니까 당연히 저는 뭐 씨앗도 없던 시절이 얘기지만 또 제가 자라던 그 환경 속에 놓여 있었지만 그때는 그것을 인식하기는 어려웠겠죠, 당연히. 그 모걸 선생의 신화적인 시 속에 살았지만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이런 데에서는 제가 일찌감치 깨닫거나 그렇지는 못했고요. 문학적 환경에서 모걸은 뭐 저도 빼놓을 수 없는 시인이기 때문에 관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그 시절 얘기를 해놓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모걸 선생의 그 이력 안에서 출생은 이제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셨다가 그냥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는 우리가 뭐 병원에서 요즘 병원에서 다 태어나고 옛날에는 이제 어머니 고향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해서 고성에 태어나셨고 경주로 옮기셔서 자라고 그게 이제 건천 지방인데 처음엔 건천이 아닌 모량이라는 지방이었지만 자그마한 마을이었지만 나중에 건천으로 다 합해져요. 그래서 지금 이력에서는 경주 건천 출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시절에 보면 그 무렵에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모걸 선생의 말년의 시들은 종교적인 시들이 굉장히 많고요. 크고 부드러운 손이라는 제목의 시집이 이제 유고 시집 나오는데 그 제목의 시는 고전에 이미 발표를 하죠. 이렇게 이제 기독교에 귀하거나 했던 것들은 이미 유년 시절이 갖추어진 것이고 우리가 기억하는 모걸 선생의 중요한 시들은 이미 전기에 다 나오죠. 나그네를 대표되는 이 산동화까지 청록집과 산동화로 이어지는 이 시기까지가 말하자면 우리 문학사의 앞머리에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조금 우리가 좀 덜 알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이미 고향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기독교하고 이런 관점의 얘기들이 이미 자리 잡혀 있었고 경주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 중학교 5년제 중학교를 이제 오는 것이 대구의 개성학교입니다. 그래서 개성학교 시절에 요즘 이제 대구 지역에서 요즘 지역마다 이제 지역 연구가 많이 이제 생겨나서 요즘 논문들의 이제 박모걸의 그 시절의 문학이 어떠했는가, 삶과 문학이 어떠했는가 이런 것을 학적부까지 되셔서 연구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연구도 다시 보면서 이 시절에 우리가 이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시절에 그 외로움 때문에 공부를 성적은 좋지 않았던 걸 나오는데 그 시절에 이제 문학이 경도되어서 추구한 작품들이 실리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초창 31년 무렵부터 이미 시가 발표가 되고 주로는 이제 동시가 많이 발표되는데 30년대에 우리나라 동시의 형태라는 것이 대체로 전래 동요의 어떤 형태들이 창작 동요로 넘어오는 시기에 윤석중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창작 동요라는 이름으로 처음 책을 낸 분이에요. 잃어버린 댕기. 이런 시절에 모걸 선생의 시가 이제 이야기가 있는 동시, 이야기가 있는 동요 이런 형태의 시들을 쓰셨고 그 시절에 이미 상당한 수준의 동시를 씁니다. 그때는 주로 박영종 본명으로 아동문학을 하실 때는 박영종 이름이 주로 나오고요. 영동이라는 이름도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나오고 시를 쓸 때는 모걸이라는 이름은 남목자는 수주 변형료의 수주의 그 숫자에 목을 따고 소월의 월자를 따서 목을 정했다. 이런 기록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절에 말하자면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소년의 어떤 고독한 마음과 또 식민지의 어떤 그런 아주 그 마음들도 없는 어디 정착할 곳 없는 그런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동심에서 특히 이제 꽃피어나면서 언어의 유를 따지고 정서를 따지고 향토를 따지는 이런 언어들이 빚어지면서 동요에서 숙달된 것들이 나중에 절창의 이제 나그네라든지 이런 것으로 운율도 살아나고 그 절묘한 언어, 그 다음에 절제된 언어,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여백이 많죠. 모걸 초기 시들은 여백의 즐거움을 알아야 또 알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갖추어진 시기가
개성학교 시절에 5년 동안에 갖추어진 그것을 계기로 해서 39년에 이제 지용이 추천으로 3회 추천을 받죠. 요즘 이제 전부 추천이라는 게 거의 뭐 한 번 추천을 끝나지만 3회 추천을 받아서 이제 등단한 게 39년에서 40년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기에 모월 선생님은 동료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가 갖고 있는 운율과 리듬은 모월 선생님의 시가 다른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송아지라는 노래부터 시작해서 많은 노래가 모월 선생님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모월 선생님이 그 당시에 동료가 아니라 시도 같이 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학자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유성훈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선생님이 동묘집을 낼 때는 박영종 동묘집이라고 본명을 쓰셨고, 그게 기록상으로 1931년부터 31년에 선생님 연세라고 할 수도 있고 소년의 나이니까 16살 때부터 쓰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동요 아까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라는 유명한 동요도 있지만, 이런 동요도 아시죠? 미루나무 꼭대기에 조각구름이 걸려있네 솔바람이 몰고 와서 걸쳐놓고 도망갔대요. 이것도 또 목을 쉬고요. 그러니까 동요로 많이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즐겨 애송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1939년에 창간된 상어 이태준이 주관을 하고 시선보는 정주영이 맡았던 문장이라는 잡지에 이제 모골이라는 필명으로 등단을 하십니다. 그럴 때 그 정주영 선생님 참 눈이 뛰어나서 청록파 3인 외에도 김종한, 이한직, 박남수 이렇게 6분을 추천을 하는데, 그 선우평이 아주 유명합니다. 아주 정말 전국을 찌르는 그 시인의 핵심을 보는 정주영의 눈을 보여주는데, 그 박모걸을 뽑으면서 마지막 구절이 이러합니다. 모걸이 이렇게 좋은 시를 썼는데 그 요적 성격, 그러니까 동요적 성격입니다. 그게 요적 성격만 버리면 모걸시가 조선시다. 그 스승의 그 말이 저는 우연이든 필연이든 박모걸의 그 분기를 해버린 것 같아요. 그 전에 요의 세계였고요. 그 문장 등단과 정주영의 일갈이 요를 벗어난 세계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러고서 쓴 게 이제 이맥의 연륜, 이제 천목집의 그 세계죠. 그래서 그 선호관계는 물론 동요에서 소위 일반 시로 넘어가는 게 맞고 공존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훗날도 동요적 시를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동요는 모걸의 운명과도 같은 거고요. 근데 동요를 자신의 장르적 자아시로 쓰는 초기 시에 빛나는 성과가 있고, 지용의 발견 이후에는 한국의 서정시의 정점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모걸 선생님의 중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기로 가면은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가족에 관련된 시들 보게 되면은 뭐 아우클레의 구두라든지 이렇게 집에 들어왔을 때 신발이 또 놓여져 있는 모습 보면서 내가 이 가족을 살리고 먹여 살리고 하는 데에 있어서의 한 소수인적 삶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시로 형상하고 있는데, 이 시인가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한 시인으로서의 살아가고 있는 이 가족이라는 것이 뭘까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또 우리 순서대로 어떻게 교수께서 한번 말씀을. 우리 이제 뭐 유성호 교수님 포함해서 이 한국 시사의 어떤 맥을 짚고 계신 우리 전문가들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그 시의 흐름 안에서는 일상의 내용이 시의 표면에 쉽게 드러나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면, 대체로 7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삶 자체가 산업화에 깊이 이게 들어가면서부터 도시화되고 농촌의 일상이라든지 자연의 일상이라든지 자연의 세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벗어나면서 일상의 세계가 들어오는데요. 일상의 세계가 들어올 때 뭐부터 먼저 들어오냐면, 이제 말하자면 좀 이렇게 크게 흐름으로 들어온 게 노동의 일상이라든지 하층 계급의 일상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민중문학의 민중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여러분들의 시 안에서
일상의 삶의 내용이 쉽게 들어오고 요새는 산문화된 경향도 많고 굉장히 쉽게 들어오는 이런 현상들은 거의 80년대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 60년대, 70년대까지의 한국 시의 형태들은 말하자면 자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념이라든지 이런 세계들이 굉장히 깊어요. 그죠? 굉장히 언어 중심의 어떤 세계가 깊고 또 한 축에서 이제 김수현과 같은 이런 시들이 이제 자리에 크게 자리하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모골이 보여준 일종의 일상, 소심적 일상을 다룬 일상시 이게 사실은 자리에 있었던 건데 우리는 그걸 이제 크게 보지 못했던 시절로 이미 들어선 거죠. 말하자면 이 가정 아까 이제 19분 신발 문수 얘기 나온 거 9켤레 구두회라고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시죠. 교과서 실제로 실기를 했던 가정이라는 시죠. 퇴근해서 돌아오면 신발장부터 보잖아요. 그게 이제 왜 9켤레인지 이제 질문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9켤레 신발이 나옵니다. 식구들이 그 9 숫자가 아닌데 왜 9켤레 할 건데 어떤 사람은 9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식구가 어떤 사람은 2켤레 숫고 어떤 사람은 1켤레니까 거기 9켤레 집안 식구 전체일 것이다. 그 9켤레 구두를 신은 식구들의 신발을 신고 다니는 식구들을 책임져야 할 가장의 몫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모골 선생 시에 많이 나오네요. 그 시절 살고 있던 지역이 아마 원효를 중심으로 한 청파동 원효로 요 시기에 시들이 이제 그런 이제 모골 시인의 이제 중기 시를 크게 차지하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시기의 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우연히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네 사람이 같이 만나면서 모골 시를 다시 전체를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넥타이를 매면서 이런 시가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아마 60년대 고무렵 시일 텐데 제가 몇 년 전에 쓴 넥타이에 관한 시가 있는데요. 넥타이에 관한 시도 지금 그 굉장히 일상적인 지금 넥타이를 매든 우리 남성들이 넥타이를 매고 다니면서 거울 앞에서 할 때 단순한 이 패션이 아니라 이게 어쩌면 내 삶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느낌을 가진 시가 저보다 먼저 쓴 시 중에 찾아졌는데 김기택 시인이 2012년에 낸 시집 안에 넥타이라는 시가 있어 깜짝 놀랐어요. 이미지가 아주 그 사람의 이제 독특한 이미지 나타나지만 넥타이로 이 목을 걸어서 맬 수밖에 없는 이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모골 선생 시의 넥타이를 매면서 이런 아주 가장으로서 넥타이를 매고 출근할 때 그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미 60년 벌써 60년 전에 이런 일상의 세계가 나왔는데 우리 시의 어떤 흐름 안에서는 그 일상의 부분들을 생략해놓고 70년대 바로 시작된 느낌이 좀 있어요. 너무 이렇게 전체적인 조명 자체가 모골의 중요한 어떤 시적 이런 실천과 실험과 이런 것들이 대충 이렇게 밀어넣고 지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가 문학에서의 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 작가의 삶과 문학 속에서의 바라보는 것보다는 시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많이 봤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골 선생님이 갖고 있는 초기와 다르게 중기에서의 가정이라는 문제 이런 것들 다루고 있는 시들이 분명히 한 개인을 봤을 때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또 평론하는 사람들이 시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많이 관광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서의 이제 다시 모골 선생님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좀 드러내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바로 좀 이어가겠습니다. 모골 선생님이 아신 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종교에 깊이 빠져 계신 분이고 특히 기독교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신앙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시 속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이소원 선생님께서 선생님 아까 크고 부드러운 손 이곳이 있었지만 후기 시의 상당 부분이 그 절대자 2인칭을 호명하면서 자신의 간절한 지상의 희구를 이렇게 호소하고 고백하는 작품들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문학의 상식이지만 종교와 문학이 결합해서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정지용이 가톨릭시라든가 윤동주, 박두진, 김현승, 박모월 선생 이런 기독교시의 또 맹장들이 훌륭한 수준을 이루었는데 워낙 이제 청록지대 세계가 강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초기시로부터 이를테면 좀 느슨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를 하는 분도 계신데 서정시의 마지막 또 취미가 어떤 그 절대적인 세계를 꿈꾸는 서정의 어떤 꼭지점 이것을 이해하고 보시면은 박모월 선생님의 그 삶을 떠받쳤던 그런 힘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그 수요일의 밤하늘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초기시가 줄 알았더니 나중에 쓰신 어린 시절의 얘기더라고요. 그 어머니하고 이제 경주에 살면서 이제 수요일 날 밤 기도를 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근데 이제 아들내미 모골에 손을 잡고 가신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그 시골의 작은 교회인데 냇물이 하나 흘러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밝았으니까 이제 건넜는데 올려니까 깜깜해진 거예요. 수요일에 밤하늘을 보면서 두 보호자가 손 붙잡고 오는데 소년 목을 묻습니다. 엄마, 하느님 목소리 들어봤어? 그랬더니 엄마가 눈을 감고 시냇물 소리를 들으라고요. 그 어머니가 시인이세요. 그 시냇물 소리가 들렸을 거 아니에요. 졸졸졸졸. 그게 하느님의 소리다. 그 얘기를 수요일에 밤하늘에서 듣고 소년 박모울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그런 시예요. 조금 제법 길이가 되는. 그러니까 소년 시절부터 물론 자의반 타의반 따라냈던 밤 예배지만 그때부터 소년 박모울을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지탱했던 종교. 그게 무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기복 종교나 무슨 그런 것이 아니고 존재의 근원을 지탱했던 어떤 한 축으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기의 자연, 중기의 일상, 후기의 종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의 3분기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 상식화된 감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개 선생님의 대표작들은 다 초기시를 들죠. 근데 조금 눈 밝은 사람들이 읽으면 뭐 빈커미니 이런 그 후기시의 좋은 시들이 상당히 많고 저는 뭐 어디서도 얘기하지만 후기시에서 가끔 빛나는 작품을 발견할 때 모골이 정말 큰 시인이구나 이럴 때 느끼게 됩니다. 예. 네. 그 종교 관련돼서 단순하게 하는 기독교라는 순결하기보다는 한 시인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자아에 대한 모습에서의 향거하는 자고자 하는 자의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삶을 얘기하고자 하는 그에 관련된 시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좋은 우리가 계획을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박모월 선생님의 이 시적 세계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 박모월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글쎄, 그런 이제 초기라고 하면 그 청록집을 쓰실 때 그 1절 말기나 이런 때를 말씀하시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상생활의 시, 종교의 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 생활의 시라는 것도 생활의 시만은 아니고 그 저편에 뭐가 있는 그런 생활을 그걸 의식하는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청록집의 시들도 자연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자연은 멀리 있는 자연이고 어떤 현실 세계가 아닌 자연인데 그 자연을 이야기하는 시인은 이 세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매우 강렬하고 예민하게 의식하면서 그 너머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식의 이걸 통합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면서 이런 것이죠. 그 모골은 시대를 어떤 시대의 상황이라든지 시대의 어떤 그 격렬한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도전을 하거나 또 이렇게 그걸 넘어서 보자는 그런 방식의 포즈를 보여주지는 않았고 그냥 그 시대는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다음의 시대는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가 일제강점기 때는 자연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생활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가 나타나긴 하는데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에게는 일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곳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각각의 방식이었고 그 시대가 한정하는 것을 그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있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포즈가 아니라 지향으로서의 그런 자연이었고 또 생활도 그러니까 생활 자체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걸 깊이 들여다보면 지금 유성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다른 더 깊은 이면의 세계가 드러나고 그것이 이제 종교에 가서 통합이 되고 또 말년에 이르면 다시 유년의 시절을 또 회상하는 방식으로 또 환기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같은 모습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시대들 안에 갇혀있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항상 자기 자신은 저 너머를 보고 있다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안에 있다는 그런 어떤 자기를 인식하고 의식하고 또 그러면서 이 안에 있으면서 저 너머를 엿보는 건너보는 이제 그런 시들을 썼던 것은 아닌가 그런 게 이제 생활의 시에서도 이제 많이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구들이 거의 안 돼 있지만 어쩌면 제주도에 갔다 와서 생활 속에 이렇게 많이 생활의 요구나 현실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세계의 한계, 그러니까 자기를 둘러싼 어떤 울타리 같은 것을 강력히 의식하면서 다른 세계를 향한 지하 같은 것을 아주 깊게 품고 있지 않았던가 그것을 그 이후의 시대에서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박모월 선생님의 시적인 경향들은 어떤 면은 시대하고도 무관하게 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한편은 또 실질적으로 전쟁 시기 때에 전공기자 활동도 하셨고 그 전공기자 활동하면서의 공산주의 빨갱이라는 이런 그 단어들이 쓰시면서의 시적 형상화도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60년대, 70년대, 특히 70년대 넘으면서의 근대화 산업화를 하면서의 아침마다 울리는 그 독소리와 어떤 새소리 이런 걸 들으면서의 새로운 사회가 열리고 있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좀 띄지 않지만 그런 시를 쓰신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모월 선생님한테의 시대적인 이 상황들하고 특히 50년대, 60년대, 70년대라는 이 시대적인 그 격변한 상황 속에서의 모월 선생님의 시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유성훈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시를 배울 때 시가 중점적으로 그 형상화하는 원리를 하나는 이제 현실에 두고 하나는 언어에 두고 하나는 내면에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이제 주로 반영하고 현실적 발언을 하는 쪽을 리얼리즘이라고 하고 이 언어의 극단의 실험을 하는 시를 이제 모더니즘 실험시라고 하고 이 내면적 서정을 드러내는 시를 순수 서정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트라이앵글을. 근데 어떤 좋은 시도 이 하나에만 속하는 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 포괄하고 있고 좋은 시는 그런 구분 자체를 무색해하는 시 같아요. 가령 그 선생님 작품 중에 아까 우리 박덕규 선생님이 어린 시절 접하셨던 윤사월이라는 시를 한번 보면 이제 이렇지 않습니까? 송악가로 날리는 외딴봉우리 윤사월 해길다 꾀꼬리 울면 외딴집 산지기 눈먼 처녀사 문설주에 귀대이고 엿듣고 있다. 근데 이제 앞에 두 개는 꾀꼬리가 울고 송악가로 날리는 먼 산의 경치고 뒤에 두 연에서 사람이 나옵니다. 산지기 외딴집 눈먼 처녀가 눈이 멀었으니까 문설주에 귀대이고 엿듣는 것은 꾀꼬리 소리죠. 봄이 오는 소리입니다. 봄소리. 근데 그때 그 여자는 산지기는 아닐 것 같고 제 생각에 산지기의 딸이거나 산지기와 같이 사는 여인이거나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시는 아무 설명도 안 합니다. 근데 왜 눈먼 처녀가 거기에
어디서 귀에 엿듣고 있을까를 그 1938년, 9년 그 창작연대와 이렇게 비교해서 조선의 현실을 보면 선생님 제 경험에는요, 저는 김광균 선생의 뭐 수철이라든가 옛날에 왜 이렇게 시에 눈먼 아이들이 많이 나오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선천성 실명이 아니고 대부분 후천성 실명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영양결핍, 비위생 뭐 이런 것들이 겹쳐서 소년소녀들이 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눈에 병이 생기거나 영양이 부족하면 치료를 하는 분과 학문이 안과인데, 안과라는 항목을 뒤져서 조선시대를 보면요, 식민지수도 경성에 안과로 개업의가 개업한 병원이 3개입니다. 서울이 그럴진데 다른 데는 분과 학문으로서 안과가 거의 없었던 셈이죠. 더군다나 산골 소녀가 이게 눈에 송화가루 날리면요 되게 이렇게 비렸을 거예요. 의지하니까. 비위생이 바로 겹치고, 다음에 단백질이 원래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섭취가 안 되니까 소녀들이 실명이 많았던 겁니다. 그럼 이 시가 그냥 봄날의 풍경시가 아니고 한 시대의 조선의 현실의 시 같아요. 그리고 그걸 애타게 봄을 또 만끽하려고 귀대로 엿듣고 있는 그 산지기, 외딴집 산지기 눈먼 처녀가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쯤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순수서정 시지만 그래도 그 당시 현실과 가장 아름다운 모국어의 실험성까지 가져와서 좋은 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윤사호를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모골 선생님, 이제 그 다음에 뭐 아까 이제 귀염둥아 하면서 노동에 고단해진 한 가장이 아이들을 연민하면서, 그렇지만 이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것들이 산다, 아버지라는 것이 산다. 그때 아버지라는 것이 이 모든 그 가족의 짐을 다 지고 구부정한 허리로 걸어가는 그 존재임을 얘기할 때도 우리는 거시적인 현실, 우리가 말하는 전쟁, 혁명, 분단, 그다음에 무슨 분쟁, 난민, 뭐 월경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은폐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의 현실들은 그렇게 구체적인 서정시 속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목월 선생님의 시는 물론 순수서정시지만 거기에 중점적으로 맞지만 선생님의 그 살아오신 1915년부터 78년의 그 삶의 궤적을 다 이렇게 담아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의 이분법을 좀 무색해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읽으면 모골시도 우리의 살아온 지난 날들을 너무도 정확하게 반영하고 해상시키는 그런 시라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가끔씩 모골 선생님이 시대 상황 속에서의 특히 근대화하면서의 근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런 관련된 시들을 좀 쓰셨거든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혹자들은 나는 또 비판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시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거 모여가지고 이제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은 그 당시에서는 새로운 삶에 대한 그 희망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하셨던 한 시인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 시대가 어떤 정치라든가 이런 거와 상관없이 한 시인으로서의 소중한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우리 교수님들께서 한번 마지막으로 모골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 문학에서 앞으로 어떻게 모골 선생님을 좀 얘기하면 좋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평가받지 못했던 시들 중에서 혹시나 이런 시들이 더 많은 사람한테 이야기됐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덕근 교수님입니다. 모골 선생 시가 노래가 된 것도 많이 있는데요. 그거 다시 한번 정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K-팝이 하는 여러분 잘 하려고 해서 세계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 문화의 위상이 높아져 있는데, 문학에서 노래로 넘어간 사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례들에 빼놓을 수 없는 또 핵심적인 콘텐츠 중에 하나가 모골의
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번 이제 총 정리하는 작업을 좀 해서 어떤 노래가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어떤 시가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어떤 노래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런 연구도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모골 선생 시인데도 딴 사람의 시일 수도 있고 이렇게 알려질 수도 있고 또는 아닌데도 또 모골 선생 시처럼 이렇게 알려진 것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서 총 정리를 한번 하고 그걸 그대로 또 음악 정리를 해보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 노래방 같은데 이렇게 노래 불려질 때마다 저작권 같은 게 있잖아요. 모골 선생님 사실은 관리만 잘하는 큰 경제적 재산이기도 하고요. 이제 사실 이 내상에 다시 모인 이유가요. 지금 한 사례를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이제 모골 선생님이 가진 자료가 의외로 알려진 작품 외에도 많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콘텐츠화하는 작업을 지금 함께 논의해가면서 그러나 이제 전문의 영역이라고 할까 문학의 본령을 해치지 않는 도미 안에서 이걸 이제 이 시대에 다시 읽고 즐기고 향유되는 향유하는 그런 모골이 되었으면 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이제 흘러왔지만 우리 그 시절에 모골이 아니었으면 이런 생각해보자면 청록집이 아니었으면 46년 해방 이후에 청록집이 조명을 받고 지금까지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 많은 걸 함께 얘기할 수 있고 우리는 제가 이제 가끔 다른 우리 교수들 만나면 하는 얘기 있죠. 사자가 죽으면 뜯어먹을 게 많다. 죄송하지만 우리 목을 뜯어먹고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화목하게 뜯어먹고 있잖아요. 죄송스럽지만 우리 먹고 있어요. 사실 모골이라는 양식을 먹고 있는데 사실 의외로 또 먹을 게 되게 많다는 게 최근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지나갔던 시들이 다시 읽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모골 책 중에서 유난히 기억나는 제 책은요. 시보다 시집 해설서가 보랏빛 소묘라는 책인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1958년에 내셨어요. 굉장히 일찍 동시평론을요. 동요평론을 46년도에 발표하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아동문학평론이라는 평자도 없을 때 자작시에 58년에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자라면서 그걸 어떻게 봐서 58년 제가 태어나더니 그걸 보면서 모골이 그 시를 어떻게 썼느냐는 제작 원리라는 것을 제가 10대 때 제가 알고 모골이 그려놓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정운사 이런 명나무 이런 어떤 것들을 제 머릿속에 저 나름대로 산도 그리고 이렇게 청로를까지 모골은 청로였지만 나는 무슨 동물을 넣을까 이런 거 꿈꾸면서 내가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골보다 한참 후배인 저가 있고 저보다 또 한참 후에 누군가 있을 때 또 이것이 그대로 더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콘텐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지금 한 15년 전에 그 해리포터가 나왔을 때 한참 나왔을 때 우연하게 영국의 에든버러 가가지고 조앤 롤랭이 살았다는 그 집하고 조앤 롤랭이 매일같이 엘리펀트 그 카페에 와서 글 썼다는 한 2-3시간 동안 썼다는 데가 앉아가지고 보면서 이 한 작가가 이런 세계적인 작품을 동화책을 이렇게 쓰는 그 과정을 한번 이렇게 느껴보자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해리포터가 책도 나오고 영화도 만들고 뭐 이런 등등의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참 위대한 작가다. 하나의 좋은 콘텐츠가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후손들한테 무한대의 영광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 교수님의 표현이 뜯어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의 삶에 좀 더 많은 빛을 발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다는 점에서의 우리 박모걸 선생님의 그 원천 소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민호 교수님. 청록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제 모골이 그 청록집 시인의 한 분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해방이 되었을 때
살아서는 이렇게 해방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사라든지 또 윤동주라든지 그들은 이제 육신은 죽고 자신들의 넉만을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넘겨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유고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살아서 그 해방이라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일제 말기에 그 어떤 정신적인 상황 그걸 견뎌내는 어떤 견인력 이것을 새로운 시대에 넘겨준 시인들이 바로 이 청록파 시인들이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충분히 연구가 되지 않았어요. 마치 해방문가는 그냥 이념적인 대립의 시대로 대체로 이해되고 도대체 우리가 일제 말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로 넘어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시인들이 어떤 일들을 했던가 일제 말기에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죠. 그래서 일제 말기를 그냥 암흑기라고 얘기하고 그 어두운 시대에 별들로서 그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던 시인들이며 작가들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조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밝게 조명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는 경주 사람이기도 한 김동리가 나중에는 뭐 여러 가지 또 비판의 대상도 됩니다만 그런데 도대체 이 김동리가 어째서 해방 후에 어떤 존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주를 얘기하면서 나중에 이곳은 죽음이 삶을 이기는 곳이다. 패도 망한 왕조인 신라의 정신이 무덤들이 바로 이 살아있는 일제강점이라고 하는 현실을 이기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런 어떤 번성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을 부정하고 또 견딜 수 있는 그런 정신 강인한 어떤 견인의 정신이 바로 이 청록집의 이런 어떤 모글에게도 있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더불어 이제 청록집 자체가 소월, 지용, 이상화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그런 상화를 거쳐서 현대시의 어떤 지용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청록집으로 이어주는 현대시의 중요한 중요한 결절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해방 후 상황이 펼쳐지는데 저는 이제 제가 쓰는 시들도 너는 어떤 시를 썼냐 그러면 저는 서정시 계통의 시를 쓴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서정시의 전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서정시는 소월도 지용도 또 청록파의 시인들 이 3인들이 이어간 길도 다 서정시인데 그 서정시는 감상적인 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를 수용하고 인식하는 어떤 중요한 또 표현하는 중요한 어떤 근원적인 형식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단순히 부드럽다, 단순히 감상적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시인이 모골 시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모골 시를 읽을 때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은 역시 이별과 같은 시 있잖아요. 보면 모골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아주 외롭고 작게 이렇게 거처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 같은 시대 아래 머물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 유한을 넘어서는 어떤 무한에 대한 지향이라고 해야 될까? 인식이라고 할까? 이런 게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게 이제 종교적인 의식으로 가기도 하고 또는 그것의 기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점이 우리가 모골시를 보면서 정말 얻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승에서 살고 있는 이 삶, 또 현실적 질서를 구성하고 있는 힘들, 또 어떤 계급적 질서들
이런 모든 것이 다 세속의 것인데 그 세속의 것은 사실은 별것이 중요하지만 별것이 아닐 수도 있다. 왜 그 그리스 비극 안티고네에서 그 안티고네가 그 오빠 중에 한 사람은 장사 지내는 것을 장사 지내라 하고 한 사람은 그냥 들판에 버려서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라고 할 때 그렇게 왕이 삼촌이 명령을 할 때 그 명령을 버리고 그 명령을 거역하고 죽은 자들의 세계는 하디스의 영역이지 이 세속적인 이승의 세속적인 왕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면서 오빠를 장사 지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것을 저는 아주 인상 깊게 읽었었는데 모골의 시를 보면 바로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죽음이 아주 깊게 들어와 있는 그 죽음을 의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삶을 매우 성실하고 아주 그 끝까지 살아내야 되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삶의 어떤 그 삶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의식이 저는 모골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모골의 그런 근원을 저 너머를 보는 눈을 우리 서정 씨도 좀 이렇게 현재 이어서 지금 젊은 시들도 그렇고 보면 현재 이 세계의 그 삶의 문제들을 그리는데 너무 많이 몰두하고 마치 이 세계가 처음이자 끝인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시들도 많아서 저는 이런 때 모골이 시가 정말 대세길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우리 유성 교수님. 드릴 말씀이 많지만 두 분 선생님 말씀하셔서 저는 조금 엉뚱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제주도에 잠시 머무신 시절이 있죠. 전쟁 직후에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수많은 선생님의 그 로맨스로 이제 이렇게 담론적 파생이 많았고 근데 제가 이번에 모골 선생님 검토하면서 제주도에서 짧게 지내셨을 때 이제 여러 가지로 활자적 결과물이 나오는데 가장 유명한 건 이제 가곡으로 지어진 이별의 노래죠. 그 유명한 기러기 울어에는 하늘 부모니 바람이 산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마지막 참 명구예요.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너만 가고 나는 안 갈래가 아니고 너만 가면 이쪽에서 보내고 저쪽으로 떠나는 거잖아요. 근데 너도 가고 나도 가면 서로 떠나고 서로 보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압도적인 가곡이 선생님의 그 제주 시절을 끊임없이 낭만화시키는 측면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검토하면서 제가 새롭게 느꼈는데 제주 시편들이 꽤 많습니다. 선생님 거기서 어떻게 생활하셨냐면 제주대학 강의하셨어요. 근데 주간 강의도 하시면 야간 강의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용머리 마을에서 제주대학까지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녁에 이제 강의 끝나고 나오면은 어두워지니까 그 제주도에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눈이 나도 내리면 비가 내리는 빗물, 그다음에 하염없이 쏟아진 자신의 눈물, 이런 그런 애잔하고도 슬픈, 그러니까 원효로 얘기가 아니라 원효로하고 정반대 대척점에서 또 다른 가장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 그 시들이 참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시는 기본적으로 슬픔의 시지만 슬프다고 엄살을 부리는 시는 거의 없고 다 이렇게 크리스탈라이즈 시켜서 결정화 시켜서 이렇게 우리에게 감염시키시는 아주 기막힌 능력을 갖고 계신데 그 제주 시편, 제주대학, 제주 해변, 애월 시편, 그다음에 그 용머리 마을, 아마 번역하면 용두동 정도 될 텐데 거기에 거처하셨던 시절의 시도 한 20-30편 정도 우리가 귀납을 한다면 박모걸 선생님의 그 짧은 제주 생활을 다른 쪽으로만 담론적으로 파생시킬 것이 아니고 서정시의 금산으로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엉뚱한 제안입니다. 그 세계가 모골의 본력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그 모골은 그렇게도 썼다 하는 그 훌륭함을
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네. 제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제주도 출신 계십니까? 네. 제주에 가면은 여기 제주시가 시가 30편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또 제한테 넘기면 제주도 이야기에 뭐라고 하나 친다고. 네, 알겠습니다. 기간이 늦었는데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 네, 예, 예. 첫째 질문은 선생님 소개. 제가 이 문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70대 가지고 모골 선생 아드님한테 시를 좀 배웠어요. 배우는데 아드님이 모골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 안 해요. 원으로 갔다 오고 산소에 갔다 오고 외에는 이야기 안 하니까 몰랐는데 오늘 네 분이 와서 이야기 해주니까 이제 모골에 대해서 좀 아는 할 수가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 첫째 질문은 모골 문학관인가 경주에 있죠. 독립목을 문학. 경주에 금년에 꼭 가보려고 그러는데 거기 갈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전 선생님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총록집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총록집, 총록화란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실패하고 있는데 그 총록집을 만들 때 그 시를 각자가 3편씩 10편, 10편 내가지고 그 단행본을 내는 건지 아니면은 모여가지고 디스커션을 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면은 요새 이제 우리 박종윤 교수님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누거든요. 그러면 왜 남익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통목할 때 모여가지고 그 상대방 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질문이 많아요. 제가 한 대에 비문 시비를 9번 찾아갔어요. 그 찾아간 이유는 연대 윤동주 문학관은 종로구청에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연대에도 기념관이 있고 시비가 다 있어요. 근데 그건 학생인데도 그렇고 그건 시집도 뭐 한 번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뭐 구청에서도 문학관 만들고 그 다음에 연대에서도 기념관 만들고 그러는데 교수님 해가지고 교수님 제안을 만들 건데 한 대는 뭐 하고 있는지. 네, 오늘 그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첫 번째, 세 번째는 저희들이 대답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주문학관은, 경주의 독립문학관은 저희들이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 한양대의 그 문학관 건립도 교수님 보기보다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계신 분한테 얘기해서 뭘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다음은 두 번째, 총록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과정 한번 이런 말씀 좀 무섭지만 그 해방 직후에 그 의류문화사, 의류해방이잖아요. 의류연회 해방이 돼서 의류문화사가 정진숙, 민병도, 윤석중 그리고 한 분 더 이렇게 네 분이 이제 합동 출제해서 만든 회사인데 그 편집 주관은 조품현 선생이 했어요. 근데 조품현 밑에서 박수진 선생이 편집 기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취직을 하신 거죠. 근데 거기서 처음 낸 책이 청록집이 아니고 지용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스승인 지용 선생의 선집을 46년 5월 30일 날 내요. 그리고 이 책은 6월 6일 날 나오니까 일주일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박두신, 박모월, 조지훈 선생이 그래도 지용시선이 먼저 나오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물론 증거는 없지만. 그래서 지용시선이 나오고 이제 청록집이 6월 6일 날 나오는데 이 박두신 선생이 거기 이제 그 근무를 하시니까 아마 지용이 천거한 사람들의 공동 시집을 생각했다고 증언하신 바가 있어요. 근데 그 6분 중에 김종한 선생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박남수 선생은 그때 평양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는 분단 전이니까 물론 연락을 취할 수 있었지만 연락이 안 닿고, 그 다음에 이한직 선생이 일본에 계셨고, 그래서 서울과 경북에 있던 자기 친구들에게 사신을 넣어서 이런 기획을 3인 기획으로 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디스커션을 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이쪽 의류문화사에서 기획시집으로 해서 남아있는 정지용 제자 세 분을 이렇게 모았는데 그게 하필이면 주제적인 집중성이 높아가지고 자연 시집이 됐고 청록집이 돼서 오히려 정말 뛰어난 사람 세 사람을 셀렉션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했죠. 그래서 저는 이 청록집의 청록도 그로부터 5년 전에 나온 정지용 시집 백록담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정지용 선생하고 이분들이 워낙 거인이 됐으니까 동급이지만 당시로 가면 동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자들이고 정지용은 넘을 수 없는 산이에요. 그래서 정지용 선생이 가졌던 그 백록담의 세계, 지용시선의 세계에서 청록집의 세계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창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영락없는 정지용의 제자들이고요. 그리고 자기들 방식대로 정지용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과정은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좀 많이 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 다른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발표를 하겠습니다. 긴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